공정선거운동단체 시민의 눈에서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함께하실 시민의 눈 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촛불을 들어 세상을 바꿨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다 함께 공정선거 감시자가 되어 선거 적폐를 청산해야겠습니다.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개표까지는 물론 선거 15일 전 모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밀착 감시해 허위사실 유포, 국가기밀 누설, 지역감정 조장, 금품 살포 등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눈 회원 가입 및 후원 안내는 010-9629-2500, 010-9629-25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스의 전 격리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서가 2007년쯤까지 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에서 이제 다 쓰는 거 한 2, 300, 1, 200 적혔을 때는 2007년인가 8년도 그때까지만 쓰고 모두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됐는데 주로 백화점 등에서 사용돼 사용한 인물이 여성일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는 거 보면 식당, 아울렛,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 썼으니까 아닌지 사모님인지 쓰는 것 같더라.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 씨는 더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니가 서울에 영수증을 갖다가 법인카드 영수증을 한 묶음 지어서 F 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왜 그거 이러니까 서울에 사모님이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알았지.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법인카드를 만든 건 자신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해당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주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면세점이나 아울렛 등에서 사용됐는데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이 김 여사의 출입국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7년에 중단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사용된 금액은 모두 4억여 원. 검찰은 또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도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14일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윤옥 여사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10년간 사용한 것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 대통령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법인카드의 해외 사용 내역과 김 여사의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을 차례로 이 전 대통령 앞에 내놨습니다. 두 기록이 일치하는 걸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만약 법인카드를 썼다면 아마도 이상은 회장 측이 건네준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과 아들, 사위까지 연루된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연루 의혹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와 2007년 대선 직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중 5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고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여 원을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에서 결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모두 사실이라면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다스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증명할 간접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부인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김 여사 소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은 예우를 고려해 비공개로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일각에선 방문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안녕하신 두 분과 오늘 새날 소요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그때 그 사건. 소요방송이 116화예요.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이 코너도. 네. 2016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얘기할 건데, 다른 얘기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2016년 하면 촛불 집회. 네, 그렇죠. 그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촛불 집회가 2016년 10월에 있었죠.
네, 10월 29일 날. 예, 마지막 토요일. 예,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몇 주간 했었죠. 우리가 한 20주 넘게 했잖아요. 그때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집회가 지난해 4월에 있었다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박근혜 네, 탄핵 그죠. 축하 기념으로 파면 축하 기념으로 이제 다들 모이신 거였었고, 예, 박근혜 씨가 3월에 이제 파면됐잖아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선언에 의해서 파면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뭐 많은 시민분들이 그 한겨울 비와 눈에 버무려지면서. 네. 네. 여러분들 각자 촛불 집회하면은 특별히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재밌는 건 없고 그냥 저희는 사촌 쪽 이모네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어린데 되게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모부님이 애청자시라고. 네,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네. 여자애인데 이제 그 교복을 입고 앞쪽에 이렇게 서서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뉴스를 타가지고 저희 가족들끼리 재밌었던 그런 교복부대. 네. 우리 그때. 아, 그때 사진. 네, 사진에 네. 되게 앞부분에서 있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저희 동생이 좀 발육이 빨라서 키가 되게 큰데 이제 중학생인데 수능을 물리치고 온 고3 학생들로 뭔가 기사가 나와가지고 수능이랑 하등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웃겼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요. 맞아요. 그 문제야. 팩트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키 큰 무조건 다 고3이라고. 네, 중3이었습니다. 네, 그건 문제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뭔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 네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께서. 맞아요. 예, 이 작가님 뭐 기억나시는 거?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정민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 아, 그래요? 예전에 내가 뭔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집회 나갔을 때는 저 시민들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았다. 네. 근데 지금은 응원해주는 눈길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되게 남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거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의경들이 네. 한 번 인사동이랑 삼청동 일대를 막은 적이 있었잖아요. 아. 꽉꽉 막았었죠. 근데 그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막았는지. 네. 왜 거기를 굳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를 이렇게 꼭 막아놨을까 싶어서. 근데 사실 제 친구가 마침 그 카페 안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나 저기 집이 저기다. 어.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뭐 네. 특별한 게 있던가요? 특별한 거 그냥 사람을 그냥 다 빼놨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그 삼청동을 막은 이유 뭐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우리가 2차 촛불 집회 때 네. 전부 그 광화문 쪽에 모여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청와대 앞길 뭐 분수대 광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애청자 대장 네. 그분이 발상의 전환이 독특하세요. 아. 그분이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해가지고 그때 한 대략 2-30분 정도가 네.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 대우도 너무 꽉꽉 막혀 있고 우리 목소리도 내고 싶고 네. 우리 어떻게 하나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는데 마치 출애굽을 이끄는 모세처럼 앞장을 막 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님 어디 가세요? 막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청운 효자동 쪽은 안 막았을 거야. 그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진짜 돌아 막 통인시장 지나고 엄청나게 걸어가지고 몇 시간 걸었어요 진짜.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청운 효자동 쪽으로 갔더니 동사무소 있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허술했던 거예요. 아, 진짜로 차벽 그냥 버스 몇 개밖에 없었고 경찰 병력도 별로 없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날 애청자분들 거기 자리 쫙 깔고 노란색 그 응원봉 있잖아요. 그거 막 치면서 그랬던 거.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받은 리멤버 046 그 회원분들 오셔가지고 피켓하고 이제 경찰들이 거기서 이제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 밑으로 봤는데 발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경찰들 착착착 하면서 막 모이더라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그때 의병장 같아. 왜냐면 다들 피곤하고 몇 시간 동안 그 광장에 서 있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계속 다독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가시는 묵묵한 뒷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뒷모습 봤을 때 이 느낌인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웅장했다. 네. 웅장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막 대학생 단체, 청년 단체들도 연락받고 SNS로 다 소통하잖아요. 아, 우리가 그럼요. 직접 연락을 한 건 아니지만 청운 효자동 쪽에 사람 없다. 그랬더니 막 우르르 그 우리가 왔던 길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바톤 터치하고 또 뒤로 빠지고 그분도 와서 계속 집회하고 시끄럽게 해줬죠.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궁금증이 해결되는. 네, 해결돼 버렸어요. 저 의경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거든요. 되게 많아. 네, 저 그 사진 알고 있어요. 이 작가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멀리서 그 의경들의 벙친 표정들이 쟤 뭐야 막 이런 거죠.
저 잡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맞아, 그런 표정. 예, 그래서 저는 촛불 집회 다양한 일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날 우리 새날 애청자분들께서 함께 고생해 주시고 그 같이 걸었던 그 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시간 정도 걸었나?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날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이런 촛불 집회가 에버트 인권상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게 2017년 10월 16일 날 세계적인 공익재단이죠. 그 독일에 있는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에서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SNS나 포털 등에서 되게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받는 상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받는 상이다 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출력을 해서 여기 붙여놓을까요? 상장용지 있죠, 두꺼운 거. 오. 그래가지고 붙여놓을까 지금 계획 괜찮다, 중이에요. 괜찮다. 괜찮네요. 예, 올 컬러로 품질 좋게 해가지고 한번 출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요. 2016년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 집회. 결국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적폐와의 전쟁을 같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1 적폐였었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전에 적폐, 이명박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리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적폐 청산의 작업을 오늘도 어김없이 활발하게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국민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현상. 자유당 사람들은 배 많이 아플 거예요. 모래도 안 떨어져. 지지율이. 배만 아플까요? 막 온몸이 막 쓰라리고 눈물 나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를 피죠. 뭐 배현진을 영입해서 뭐 전략 공천하려고 그쪽 당위원장에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꼼수를 피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국민들의 자유당 적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촛불 항쟁은 작년에 끝났지만 촛불 혁명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금방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혁명이 루이 16세의 목을 단두대에서 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의 자유를 확산시킨 것 자체도 프랑스의 혁명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촛불이 오늘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일본으로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던 그 일이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 적폐가 아니라 전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비리에는 단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고. 예, 관련해서 뭐 법사위원장 권성동 뭐 자유롭지 못하고 그쪽 관련한 취업 청탁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고, 그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국민 여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일벌백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천명했지요. 그렇죠. 15일날 강원랜드 등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가담자랑 채용 책임자 등을 생활 속 적폐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네. 이제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 이 지시 이후로 이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온 게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그 226명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검찰 기소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을 하기로 했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법 절차에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는 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던 게 벌써 작년이에요. 그니까요. 이제 한참 지난 동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장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진행을 하기를 권고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업무 배제 조치 정도만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2017년에 이제 좀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00명이 좀 넘는 네. 수가 이미 뭐 채용 비리로 채용이 되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이제 이런 대처를 보인다고 하니까 진짜 변하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박탈감이랄까 그게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인들 간에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 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아버지가 누구 백이네. 네. 뭐 어떤 백이네를 통해서 취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이런 취업 비리가 만연해 있다라는 거를 전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한창 준비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다가 최근에 현대차 취업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대요. 이게 뭐였냐면 부부단인데 네. 남편이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취업 준비생들과 부모 등에게 그 현대차 임원들을 남편이 잘 아니까 힘을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명에게 10억 2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만연했으면 그냥 이런 말 한마디를 믿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한 명당 거의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을 내고 취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진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공공기관부터 해서 일반 기업까지 심지어 저는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병원 쪽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자리가 없어요. 뭐 TO도 없고 그래서 뭐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시직 이런 걸 통해서 커리어 쌓는 정도로 청년층들이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취업할 당시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경기도의 모 대학병원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3천만 원만 내라. 아하. 진짜로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진짜 백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대출 한번 받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대출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거야.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다달이 얼마씩 갚아나가면서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했죠. 왜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더 슬퍼. 대출 3천만 원 누가 더 해줘. 슬퍼. 그때 당시에 이제 20 중반이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게 반가운 게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 최종 면접에서 피해를 봤던 그 피해자들이 네. 빨리 구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충분히 저쪽 측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에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노조 쪽에서 얘기가 왔잖아요. 이제 고소 뭐 이런 얘기 하겠다. 네네. 근데 그것도 일단 그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알아서 밟아 나갈 것이고 일단 보상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잘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추천자가 있어서 혹은 뇌물을 줘서 채용이 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있었으면 했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만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맞구나. 내가 그러지 않은 게 참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보상을 받았구나. 받을 수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불이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준다라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면접 피해자를 전원 구제키로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채용을 거부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채용이 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보상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맛에 전공 교체하나 봐요. 이 맛에 촛불 드는 겁니다. 그 반칙 없는 사회.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자기 몸만 추스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부터. 야,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가고 한 거지만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반칙 없는 특권 없는 그 정책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은 그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세금 내는 맛이 생겨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좋다. 좀 더 걷어갔으면 좋겠어. 너무 좋다. 좀 더 걷어가서 담배를 많이 피세요? 담배는 이미 무지하게 많이 피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은 다른 일을 했을 때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 한창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올 때 그런 거 많이 떴었잖아요. 흑수저 부모의 편지 막 이런 거에서 인터넷에 많이 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사회가 오겠네요. 지금은 채용비리 가지고 강원랜드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채용비리도 이렇게 저질렀으면 심지어 뭐 추천인이 막 사장일 정도로 채용비리를 대놓고 저질렀으면 강원랜드의 운영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기업인데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두 군데가 썩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작가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원랜드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강원랜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그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만 지금 또 올해 공공기관 합동 채용이 67개사로 확대되면서 28,000명을 뽑는 채용 계획이 또 공개가 됐죠. 애초에 밝힌 것보다 5,000명 정도 더 늘어났다고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합동 채용이 43곳이었는데 네. 굉장히 대폭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한 30% 이상 정도 늘려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합동 채용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다른 응시자의 채용기회 제한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좋겠네요. 저는 일단 공기업이나 이쪽을 준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 친구들 중에서는 공기업 준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괜찮은 소식인데요. 친구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런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여러 군데의 일들에서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이면서 실업자인 이 작가님과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그렇죠. 들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많아지는 나라,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그런 기회 자체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느낌이 나요. 저는 어차피 이미 그런 취업에 터널을 한번 이미 그렇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엄청나게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투명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제 후배 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정부까지는 계속 그런 게 만연했었잖아요. 거심각했었고 엄청 심했죠. 야 이거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소속감? 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런 지원이나 대처를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 전혀 소속감을 느낄 수 없을 텐데 지금 저에게 바로 떨어지는 이익이 뭐 딱히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런 거를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뭔가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애국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뭐 예, 그래요.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단호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좀 사회가 공평하고 투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진퇴양난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아베도 박근혜처럼 물러나게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일본 촛불이 계획되고 있다고 해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이제 한국 촛불 집회를 본받자 이러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한번 시위를 했다고 해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이제 힘을 좀 실어줘야 할까? 약간 응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트위터나 갖가지 SNS를 통해서 이런 일본 국민들을 응원하는 한국민들의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도 200만 명 넘게 모이니 대통령이 바뀌더군요. 파이팅. 뭐 이런 거. 어떤 댓글로는 한류가 유행인데 탄핵도 유행이라고. 네. 그래서 답장하듯이 또 이제 일본 분들께서는 저 일본인이에요. 이 해시태그를 보다가 울컥했어요. 유유. 지금 조금씩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게 위화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확실해요. 그래도 젊은 애들은 아직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건 너무 답답해요. 힘이 엄청 났어요. 동아시아는 이어질 수 있다. 우리도 힘낼게요. 3.1 독립운동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 생각이 인도 났어. 등에서 이제
지원이나 네. 응원이 날아오는 것처럼. 예, 3.1 운동을 통해서 중국의 5.4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번 촛불이 기폭제가 돼서 동아시아에 다 쓸어버려? 동아시아에 있는 적폐들, 그 적폐 역사들을 한꺼번에 시민의 힘으로 쓸어버리는 동아시아 시민혁명의 단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촛불 혁명이나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근데 이번에 아베가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이 터진 거잖아요, 지금. 네. 거의 MB처럼 뭔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혐한이 한창 이슈였어가지고 사회생활적으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었으면 아베는 벌써 탄핵이었다. 한국을 바꾼 건 한국 국민들이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점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좀 다행이기도 하고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개해드린 글 중에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청년층들의 관심이 없다. 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네. 좀 낯설지 않나요? 예, 이런 그렇죠. 근데 분들이? 이미 일본에서 뭐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패배감, 좌절감 때문에 뭐 사회와의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같은 극우 정당들이 계속 득세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베 같은 극우 정당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낸다. 정치 혐오감, 사회와의 단절, 청년 세대들이. 특히 우리나라 촛불을 봤으면 더 심하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까 글 쓰신 분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일본 청년들이 뭐 우리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안 듣겠죠. 네. 근데 일본 청년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사회운동 있잖아요. 네. 이런 사회운동이라든지 그 정당한 집회, 불의에 항거하는 집회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청년들은 조금씩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층들의 외면, 이런 부분은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아직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촛불 혁명도 막 청년층이 막 먼저 해서 막 난리가 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초에 지난 2일날 밝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 실제로 이제 아베 총리가 인정을 한 거는 12일이래요. 그럼 아직 겨우 한 일주일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저는 커가서 한국의 촛불 집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보기 싫었던 댓글들도 있어요. 한국 대 일본의 그 국가 감정을 자꾸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왜 자꾸 자꾸 그런 일본 국민들은 뭐 이런 거 못한다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는 댓글들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무의미한 댓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연대를 할 때가 아닌가, 소극적이더라도 연대를 같이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같이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시민들이 옳은 정치혁명을 하면 그게 국가적으로도 좀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베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네. 네, 태도가 지금 급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나서는 북한 쪽에다가 막 민감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평화로운 평창 올림픽 자체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남북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게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일본이 북한이나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일본이 무조건 자기가 갑이다라는 입장이 확실했는데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메가톤급 변수다. 그 트럼프의 태세 변환이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굉장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베가 이렇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앞에는 뭐 사학 스캔들도 뭐 작년부터 계속 터지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버텨오면서 기대고 있었던 게 바로 뭐 북핵이라던가 뭐 그렇죠. 북에 대한 위협, 뭐 미국과의 홍준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비빌 언덕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베는 정치적으로 제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죠. 내외적으로. 삼선 못합니다. 네, 삼선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일본 자민당 쪽에서도 새로 그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베와는 사뭇 다른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삼선 자체는 제가 봤을 땐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베는 어쩌면 동아시아 평화버스가 살짝 출발하려고 하는데 허둥지둥 맞아요. 제가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할게요. 저 이 버스 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두기 싫은데 기회를 줘볼까 그러면서 칙 해가지고 문 딱 열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올라타 있는,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좌석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입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좌불안석. 맞는 말이네요. 예,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그 동아시아 평화버스에 가까스로 올라타 있는 형국으로 보이고. 그럼 홍준표는 타지 못했죠. 예? 홍준표는 달려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올 거라고 버스에서도 태울 생각도 없어요. 애초에. 네. 네, 태울 생각도 없고 다른 버스 타고 가겠죠, 반대쪽으로.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아베가 결국에는 방금 이 작가님이 잘 짚으셨는데 내외적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짐을 이런 식으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동아시아 평화버스의 탑승, 친문재인 정부 쪽으로 약간 성향을 뭐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제 촛불 집회에 대한 응원, 그런 부분은 또 강하게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연대할 부분은 연대해야죠, 확실히. 예. 우리 일본 갈까요? 재밌겠다. 예. 그 우리 청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뭐 한 200만 명 우리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일원했었던 촛불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파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듯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가가지고 촛불 집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분들이 견학으로 오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파견 가는 것보다? 하긴 일본은 또 방사능 문제도 있고 선택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제 언어가 있는데. 안 돼서요. 또 언어도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보여주는 거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바디랭귀지로. 그리고 일본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설마. 그죠. 예, 또 우리끼리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는데, 뭐 하여튼 재작년 우리가 보여줬었던 그 촛불의 열기,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일본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총리라는 아베라는 자의 그런 사학 비리라든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본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결국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집회,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겠죠. 그 부분을 보고 좋은 사회적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가림막도 없는 상황에서 공개 투표를 해가지고 99.8%의 그 찬성률을.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로. 진짜 저 중국... 그리스예요? 그리스예요? 이제 도편 막 출병제하고 막.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기 집권 개헌에 통과가 됐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이라든지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Not My President 그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한민국의 촛불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동아시아의 뭐 2차 대전 이전까지 뭐 이후까지 계속 갈등이 이렇게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독재자들은 그런 갈등들을 참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분열되게 만드는 것? 제일 좋지. 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자기를 떠받들게 하는 것. 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독재를 정당화해오고 독재를 지속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시민혁명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런 독재가 있을 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평화를 한꺼번에 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네.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 우리가 또 예전에 홍콩의 노란 우산 운동 지지했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점점 더 그 시민 의식이 향상되고, 그런 또 시민 의식 향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촛불이 엄청난 공헌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부부는 1심 동체라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예,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이 들어서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리 문제가 속속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인 거는 그 다스의 법인카드를 4억 원 이상
백화점 혹은 면세점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네, 이거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MB임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는 한데 그건 솔직히 이제 지겹고 네. 이거 뻔한 얘기고. MB 거니까. 뭐 더 이상 우리끼리 뭐 논란의 네, 소리가 맞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정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횡령이기 때문에 전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온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온 법인카드로 4억 원어치의 결제를 했다. 100% 아닙니까? 뭐 생각해볼 그러니까 일인가요, 이게? 막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그거라서. 그리고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네. 2007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질문 자체가 이제 모호해지는 네, 맞아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는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 그죠. 약 1억 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진술한 바로는 그 김 여사의 보좌 여자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도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삼성전자 전무이자 그 MB의 사위인 그 이상주가 진술을 한 바로는 그 5억 원 안팎을 이상득 전 의원과 자신을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혼자 도대체 몇 억 원을 먹은 거죠? 이거 엄청, 네, 장난 아니네요, 지금. 예, 진짜 이거는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도덕적 해이? 뭐 그렇게 말하나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네, 이런 그냥 작정한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쓰레기.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또 영부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더 수렁에 빠뜨릴 뻔한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죠. 이미 중체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예우를 고려해서 조사를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은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박근혜도 그때 그랬으니까. 보면은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빠, 엄마, 아들, 사위. 다 헤쳐먹었어. 다 헤쳐먹었어요,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뭐 대통령의 자격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맞고 혐의가 다 인정이 돼서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이런 데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슬쩍 그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정두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정두원 씨가 자꾸 막 흘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흘리듯이 얘기하는 태도 자체는 전 솔직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어그로 부분에 아닙니까?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전용욱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여론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목을 끌고 그리고 자신도 한때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면피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 과거 내부 고발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 이혜훈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이혜훈 의원도 예전에 뭐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촛불전국 때 한창 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민감한 질문하면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가식이라고 봐요. 모르긴 뭘 몰라요. 모를 리가 없죠. 모르고선 그럼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작가님 잘 짚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족 사기단이 네. 검찰만 갔다 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또. 서로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아 전하는 근데 건가요?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서로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형제가 3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이 이런 비리로 뭐 나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우리 형이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분들을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쓰레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예. 그 잠시 허리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럴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허리 보호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퇴화해서 허리가 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들의 연대를 돈으로 계속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원래 무너졌다. 기본적인 연대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네. 전무님도 계시니까. 네, 또 다른 개념의 가족인 것 같고 이런 가족이 또 역사적으로 또 되게 유명했었던 게 우리가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네. 삼국지 배경이 되는 게 이제 한나라의 부정부패잖아요. 한나라 말 후한 말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 장대한 스케일의 삼국지가 펼쳐진 건데 네. 그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후한 말기에 양기라는 대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는데 부인이 이제 손수란 사람인데 남편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채용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관매직. 그 시절의 예, 채용비리. 예, 매관매직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부인인 손수는 한술 더 떴대요. 왜요?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돈을 더 갈취했다고 그 역사적 문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명박 부부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서 했겠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쓰레기이기 본능적이에요.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그럼요. 네. 그래요. 뭐 양세병님이 결론은 심플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더미끼리 돈으로 뭉쳐 있었다. 네.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여사도 결국에는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입을 더 맞추기 전에 얼른 구속. 맞아요. 네. 네.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건 뭐 가혹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지만 저는 구속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이 가혹한 거죠? 네,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파격적인 행보들이 또 온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저 패럴림픽. 예, 패럴림픽 전 경기를 참관해서 응원을 한다든지. 그 사진 너무 귀여우세요. 예, 그냥 백팩 딱 메고 너무 택시 딱 귀여우세요. 꽂고 걸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또 더 인상적인 사진이 뭐냐면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 마대자루 한 손에 어깨 딱 짊어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딱 친근한 모습. 그거는 연출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들쳐매는 거는 그런 험하고 굳은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영부인의 모습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미지를 더럽힌 자들 이명박과 김윤옥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금주의 시사는 청년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청년 수당. 네, 오늘의 이슈에서도 청년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청년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에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그 정책으로 4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안을 내놓았어요. 네. 4월 중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당 쪽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신속히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괜히 또 막 한국당이 야당이라고 하지만 한국당이에요. 한국당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면서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건데 당연한 말이긴 하죠. 일자리 정책이 뭐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비용 마련이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고 해요. 네. 고용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평균 취업 비용이 월 45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 이게 뭐 학원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면접 준비, 뭐 면접 복 이런 대여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생활비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으로 공개를 한 거는 내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45만 원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또 지원금을 줘서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런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2016년도부터 실시하는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적용시키는 법안인 거예요. 원래 지원 기준은 그러니까 전국에서의 지원 기준은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만 그 수당을 줬었어요.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주는 청년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 경기도나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만큼 괜찮은 그 정책이 없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굉장히 대상자가 까다로워요. 정말 까다로운 조건인 사람만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서 1단계 거치고 2단계 교육을 거치고 몇 개월 후에 3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3단계에서 이제 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뭐 면접을 보고 했을 경우에만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격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네. 경우도 많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책만 해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거를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위소득 가구 기준 120에서 150%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정말 가난하고 흙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이렇게 넉넉하진 않은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이 패키지 참여자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구직 활동자로 대상이 넓혀졌어요. 이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50만 원씩 6개월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창업 준비, 뭐 개인적인 준비, 막 교육 이런 거에 상관없이 카드를 긁을 수만 있으면 유흥업소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밥을 사 먹어도 되고 정말 어떤 곳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창업을 좀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정해진 절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취업 그 숫자에만 좀 더 관점이 가 있고 저처럼 취업이 아닌 창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학생들에게는 맞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고 고려가 되어서 이제 고쳐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던 그 청년수당이 어떤 건지를 또 자세히 한번 보면 이제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5천여 명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재작년에 원래 시행이 되려고 했었지만 어떤 반대로 인해서 금방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첫 시행이 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청년수당 홍보 포스터를 보면은 전 여기서 진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한 카피가 있었는데 네.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준다는 게 정말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지원금을 통해서 청년에게 구직과 진로 모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이 정책의 취지를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세금 낭비다, 악용할 것이다, 남용할 것이다, 그냥 뭐 치킨 사 먹을 것이다 막 이런 댓글들도 솔직히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우려와 반대로 실제로 참여자들이 굉장히 자기 검열을 많이 하고 있고 애초에 무직이고 또 가정소득 조사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대상자들은 모두 사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인 학생들만 모여있는 그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받는다는 거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도 공부에 좀 더 매진할 수 있고 좀 더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다는 게 우리의 상황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서울시청 페이지에 가면은. 근데 밥을 먹어도 돼요. 음료수를 사 마셔도 되고. 뭐 근데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써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청년수당 처음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의견은 이거 뭐 괜히 애들 이렇게 쉽게 맞아요. 돈 주면 안 되고 이런 걸로 막 치킨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치킨 이런 거나 사 먹고 탕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복지가 시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과거의 가난과 현재의 가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을 참 잘 반영을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정책은 잘 짜여져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논리 자체는 구시대적이고 저열하죠. 맞아요. 네, 너무 캐캐 먹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뭐 이 돈을 가지고 모텔을 갔다, 노래방을 갔다. 근데 저는 그런 돈으로 모텔을 가고 노래방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가난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돈으로 치킨 사 먹어도 됩니다. 호프 사 먹어도 되고요. 소주를 한잔 해도 됩니다. 그게 그런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결국에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쏟아질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청년수당이 뭐 돈이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논리를 펴는
진영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허접하고 우습죠. 저는 그런 분들 국회의원이라면 그 국회의원 월급 어디다 쓰시는지 오, 이해나 그렇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네. 왜냐면은 그 이제 지자체 인정 기준보다 좀 더 엄격할 것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 보니까 특급 호텔, 도박, 네. 유흥점 있잖아요. 그런 점이 안 된다는 리스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카드 쓸 수 있는 곳에선 다 써도 돼요라고 했는데, 이 작가님 말을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의 그 월급이 대부분 그 안 되는 리스트에서 뭔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거 네.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럼 본인도 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사회생활이고 그렇지. 뭐 정치활동이니까. 그럼요. 정치활동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결한 변명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세금인데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다 우리가 내는 돈으로 진행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복진이 뭐니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내놓은 게 있는데, 서울시 청년 수당을 두고 일자리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묻는데 그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복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노동 영역에서는 일자리라는 숫자로만 바라봤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구직 준비 기간이라는 공백기의 삶을 공공이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고심이 청년수당 정책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와, 정말 박수를 칠 뻔했어요. 정말.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정말 저는 이 생각이 너무 잘 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고작 1년 됐고, 이 정책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늦어도 왔자 내후년까지 시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뭔가 안 좋은 폐해가 나타나면 그때 고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1년 동안의 성과표 같은 걸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고 나서 가장 체감한 여유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네. 정말 절실했다라는 그런 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 바뀐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주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그 손뼉을 딱 쳤던 부분이, 복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노동 영역에서는 숫자로만, 일자리 숫자로만 바라봤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공감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캐치를 해주는 그 문재인 정부의 세심함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하거든요. 이제 내년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1년 전에 졸업을 했거나 지금 졸업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 네. 친구들이 다 제가 휴학을 한번 해가지고. 네. 근데 옆에서 보면 반은 취업을 했고 반은 취업을 못했는데, 취업을 못한 친구들의 그 루트가 당장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해요. 네. 근데 알바를 하다가 꿈도 없고, 그리고 나는 막 뭘 하고 싶은지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전공이랑 전혀 관련 없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는 일자니까 하긴 해야 됐고, 근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도 못하고 상반기 이런 거 준비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너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할래? 이래서 그냥 뭐 정규직 되고 매니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어서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해서 그냥 과랑 상관없이 그 동네 학원에서 이렇게 보수 직접 알바하다가 학원 선생님하고 뭔가 꿈이랑 전혀 관련 없이 카페 매장에서 매니저 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나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직장이 돼버렸다. 그냥 알바밖에 못하는 것 같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책을 통해서 친구들이 많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양세병 님도 감동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도 감동이 된 게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네, 돈이 시간이랑 맞바꿔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간의 노예도 되고 돈의 노예도 돼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딱 그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단순히 돈 벌려고 태어났을까? 아니면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태어났을까? 아니거든요. 다양한 영역들에 진출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돈이랑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런 복지 정책, 보편적 복지가 많이 확대가 되는 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무의미한 돈을 용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거의 적은 투자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예,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아직 수혜자가 되진 않았지만 신청은 했죠. 신청자죠, 신청인.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든든한 백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게 정말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 먹을 것인가, 맞아요. 아니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이 바나나를 한 개 사 먹을, 이게 되게
되게 구차하지만 진짜 500원이 더 비싸네. 네,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족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물론 나는 엄청난 뭐 금수저 부모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낸 돈으로 경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내 백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든든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좋은 비유네요. 저도 그 백에 동참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나이가 세금 열심히 내고 있잖아. 맞아요, 세금 맞아요. 열심히 내고 있잖아. 정민님의 백을 우리가 쓰는 오 좋네요. 그러네요. 시간의 저는- 교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느꼈었던 그런 열패감이라든지 그런 열등감을 또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열망이 강해요, 우리 세대들은. 아닌 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후배 세대들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미투 운동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요. 내 다음 세대들이라든지 내 동료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선의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후배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또 그 후대까지 계속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럼요. 점점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청년수당 정책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엄청 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우리 다른 방송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소득 수준의 기준을 되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한정적인데, 기준 중위 소득으로 놓으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비율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마구마구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금주의 시사 청년수당인데요. 청년수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저희처럼 이렇게 지지하는 시선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명분이 정당한지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일부 무리들에 의해서 선동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금주의 시사 첫 번째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저는 젠더리스 교복 이슈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 교복이요. 네. 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에 4월에 새로 문을 여는 한 중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게 젠더리스 교복을 도입한다는 사실이 뉴스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 교육위원회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젠더리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젠더 더하기 레스 해가지고 사회 문화적 성별을 남자와 여자 둘 중 무엇으로도 자각하지 않고 있는, 즉 특정한 성 정체감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 중학교의 교복은 자켓 자체에서도 남녀 허리선을 없앴고, 그래서 몸매의 차이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바지와 치마, 넥타이와 리본, 심지어 단추의 잠금 방향까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와. 네. 획기적인데요? 진짜 최고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성정체성을 포함해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복을 골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서류상에 등록된 성별에 맞춰서 그거에 따른 의복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와. 보여요. 그럼 남학생이 리본 달고 네. 스커트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인터넷에서는 약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왜죠? 먼저 비판적인 의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닥 생산적이지 않은 비판들은 좀 네, 제외하고 제외합시다. 네, 생산적인 그런 것까지 비판들만 언급할 시간이 맞아요. 없습니다. 네, 간략하게 네. 소개를 해보자면, 첫째, 정말 이것이 젠더리스 교복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젠더리스 교복이라면서 치마랑 바지를 이미 여자와 남자의 의복으로 설정해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고요. 그래서 둘째, 이 제안은 결국 근본적인 고민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남녀 성별을 딱 해놓고 여기에 맞는 치마와 바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이고는 싶은데 근본적인 지점까지는 고민을 다 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지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고민은 이 댓글을 쓰신 사람도 안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하시더라도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맞아요. 네. 밤을 새서 2박 3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사회에서 굉장히 큰 한 걸음을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 선봉에 섰다고 해서 그 학교 하나한테 엄청난 사회적 PC함을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저격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네. 스커트랑 바지가 남녀를 상징하는 의복이다라고 특정 지은 건 오히려 이분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도 스커트는 스커트대로 존재하는 네. 거고 바지는 바지대로 존재하는 거고 맞아요. 실제로 스커트가 남성 의복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전통 의상으로 활용됐었던 나라도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의를 생각해보세요. 치마랑 바지밖에 없어요. 치마랑 바지가 아닌 하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복을 하의를 치마랑 바지로 만든 실종도 거잖아요. 있잖아, 실종. 네. 네, 아청법입니다. 막 이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학교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이 사회를 향해서 뭔가를 네, 더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사람인 거죠. 실제로 저는 그 스커트라는 의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뭐 꼭 여성들의 의복이냐라고 막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 경우가 몇 건 있었거든요. 일단 예전에 서태지 씨가 바지 위에 스커트를 입고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당시 한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되게 옛날이니까 이슈 될 만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죠. 그 스커트를 입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1차 대전에 참전했었던 스코틀랜드 군인들은 스커트를 입고 참전했어요. 습지는 안 걸렸겠네요. 네, 하여튼 그 스커트 입고 참전을 했던 그 사진을 보고 그때도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전통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여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게 저희 그 6년 동안 여학생들이 진짜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허리선이 그 아시죠? 남학생들은 거의 엉덩이까지 티셔츠가 오는데 여성들은 배꼽까지밖에 티셔츠가 안 와요. 그래서 손을 들면은 당연히 치마선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다 안에가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그냥 맨몸에 티셔츠 한 장만 걸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저희는 이제 속옷 위에 나시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예.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입으면 풍기문란이고. 그러니까 너 왜 속옷이 다 보이게 안에 메리아스를 안 입었니? 선생님 더운데 어떡하죠?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교복 디자인의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판들의 지향점이 슬금슬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애초에 교복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복을 입히는 걸 왜 포기하지 못할까라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네요. 불편이 많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단서 사항을 붙여야만 그것도 일부 수정이 가능한 요 같은 관습을 지속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거죠. 직장에서 유니폼을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 사무직들도 보면은 여성분들 이제 유니폼 입고 일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일종의 그런 제복 문화 강요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근데 제복 자체는 문제가 크게는 없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 단체의 뭔가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가 그냥 편하기만 하고 맞아요. 자율성만 있으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수용할 만하다는 입장도 이렇게 비슷해요. 저희랑 생각이 되게 비슷해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 불편하게 강요되어 왔던 규제가 조금씩 풀어진다는 점에서 수용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젠더 이런 큰 이름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성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그런 거예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치마랑 타이즈만으로 맞아. 그냥 겨울을 버텨야 되는 여성들이 체육복 있어요. 입으면 뭐라 그래. 오히려 네. 여성들한테 더 안 좋아요, 건강상으로도. 그리고 남자 교복 제가 입었었는데 엄청 혼나고 맨날 뺏기거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맞아. 남자 교복을 입으려면 여성 교복을 무조건 산 다음에 남자 교복을 사야지 네.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무조건 여자는 여자 교복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맞아. 근데 이 지점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치마가 가혹한 처사인 것만큼이나 여름에 긴 바지도 꽤 가혹한 맞아요. 처사예요. 남자애들도 되게 맞아요, 더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반바지로 바꾸면 안 되나?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반바지를 교복으로 썼던 학교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교복을 주로 착용하는 학생들의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이제 활발하죠. 옆으로든 위로든 맞아요. 팽창을 많이 할 때고 네. 그 되게 신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고 그 교복을 입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첫째로 얼마나 편한지 또 두 번째로 내구성은 어떤지 또 세 번째로 가격은 합리적인지 그 교복 선정과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수트 같은 불편한 양복 스타일의 교복을 포기하면 모두 맞아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네. 근데 젠더리스 교복까지 안 나오더라도 맞아요. 생활복이 네. 있잖아요. 네. 생활복을 아예 교복으로 채택한 학교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고 한국에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체육복을 교복으로 책정을 해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할 수 있게 하는 학교도 있대요. 그래서 젠더리스 교복이다. 우리가 시작한다. 약간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네. 생활복, 체육복 쪽으로 이동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한국에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네. 교복이라는 게 억압의 상징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실제로 제가 이런 교복을 입는 친구들에게서 이제 막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놓은 걸 봤어요. 막 이렇게 만세를 하는데 다 맞아요. 올라가고 마이가 이렇게 되게 고급 원단을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내구성이 약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면 바지가 터졌는데 그걸 새로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걔네라고 맞아요. 왜 부끄러움을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입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좀 더 실질적이고 넓게 확장해서 교복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젠더리스 교복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왔어 막 이렇게 뿌듯해할 수도 있지만 얼추 경유지까지는 왔다.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좀 큰 명분과 이름을 따라서 뭐 제도를 바꾸거나 세우고 뭐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복을 입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좀 천착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젠더리스 교복 이슈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교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누구나 한 번씩은 입어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물론 안 입어보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이제 전두환 때. 전두환 때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은 맞아요. 교복 자유화 때문에 이제 안 입어보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빼고는 대부분 교복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복이라는 게 일단 저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교복은 일단 비싸고 네.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 입기 싫은 거.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구린데 한창 그러니까 우리 패션이 민감할 나이인데 한창 창의성이랑 이런 그럼요. 부분이 강요되는 나이에 개성을 예,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중세시대 코르셋이 강조됐던 것처럼 억압의 상징이었었던 교복인데 저는 최근에 뭐 교복 디자인이 뭐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게 많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또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예,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교복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작은 거예요. 네. 여성들이 입기에도. 진짜 거의 아동복 사이즈 수준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었고. 요즘 애들이 많이 자르잖아요, 치마를. 네. 이렇게 올려 입고. 그래서 이번에 저 동생이 아까 얘기했던 그 동생이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네. 그 교복을 샀는데 허벅지 한 3분의 1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미니스커트 친구가 키가 크긴 해요. 근데도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교복을 사왔는데 왜 줄여왔어 이랬는데 그냥 사온 거래요. 근데 허벅지 3분의 1까지밖에 안 오는 미니스커트인 거예요. 가끔 이렇게 되게 불편하게 걷는 친구들을 보게 돼요. 출근길에.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교복을 불편하게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남학생들도 본인의 의지인지 모르겠는데 옷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겪는 약간 불편함? 의지예요, 그런가? 멋이죠, 멋. 맞아. 어쨌든. 저희 때는 좀 통 넓게 입는 게 유행을 했던 시기라 네. 뭐 여학생들도 막 월남치마 같이 펑퍼짐한 거 이런 게 있고 편하게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용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일단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복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요. 맞아요. 사실은 그 무슨 뭐 등골 브레이커니 뭐니 하면서 뭐 패딩을 뭐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교복 가격 자체가 등골 브레이커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복지 차원에서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에 있었던 무상교복 네. 그게 또 결국에는 이제 반대 의견에 의해서 좌초될 뻔하고 그 절반만 지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순탄치 않게 진행이 되긴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젠더리스 교복을 통해서 뭐 다양한 교복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뭐 이렇게 교환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젠더리스 교복 그것도 이제 교복으로 상징되는 나라 일본에서 뭐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 젠더리스 교복 뭐 젠더리스 교복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교복의 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좀 가격이 싸고 진짜로 실용적이고 그 젠더적인 부분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교복이 점점 더 나오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어요.